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쿠팡의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업계에 경쟁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에서 전력 수급 문제로 블랙아웃, 대정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경제 뉴스 재미있게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남국민, 김치영, 서은영 세 분의 전직 기자 겸 현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 모였네요.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본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께서 준비해 오신 소식. 마이너스 금리가 드디어 이제 끝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말 세계의 유일한 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국가였는데 단기 정책 금리를 이제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올렸습니다. 0.1를 네. 올린 거군요. 그렇죠. 일본은행이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었던 건 그 전부터 계속 우리 요 요건만 만들어지면은 통화 정책 이제 바꿀 거야 이런 이야기들 계속 예고했던 게 이제 두 가지였는데 예. 하나는 물가 상승, 하나는 임금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이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2%대 물가 상승률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면 일본은 물가 목표치 맞으니까 금리 올려도 되지 않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게 예. 임금이 받쳐줘야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임금 상승도 확실하게 좀 이걸 짚고 가야 돼. 이렇게 좀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최근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랭고가 집계한 이제 춘투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 5%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임금 상승률 5%대 나온 게 90년대 초반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그럼 대기업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 중소기업들도 4%대 나왔어요. 이것도 거의 30여 년 만에 처음이라서 예. 이 정도면은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상승하니까 서비스 물가 오르고 서비스 물가가 물가 가치는 요 선순환 구조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금리 올리자.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예. 일본이라고 이렇게 30년 동안 제로금리 하고 싶었겠어요, 사실은. 역사를 쭉 저도 들어보니까 네. 벌써 23년 전인 2000년 그때도 한번 금리 올리려고 하다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경기가 갑자기 꺼지는 바람에 또 포기했고 2006년에도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리만 사태 터지는 네. 바람에 괜히 잘못 올렸다고 생각하고 또 포기하고 참 운도 지질이 없는데 네. 참 타이밍이 안 맞았죠. 타이밍이 안 맞죠, 참. 근데 이번에는 그럼 진짜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겠어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진짜 저주받은 나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도 이런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 금리 인상이랑 함께 이제 그동안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몇 가지 이제 양적 완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YCC 뭐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또 ETF 매입하는 이제 뭐 이런 몇 가지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거 다 중단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효력이 다 끝났어. 이제 다 효과 다 발휘했어.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YCC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기 국채 금리 목표치를 이제 정해놓고 금리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얼른 일본에 직접 국채를 사들여가지고 금리 상승 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까지 이제 이 금리 목표가 1%였는데 1%보다 조금 튀어 오를 것 같으면 얼른 돈 들여가지고 국채 사서 낮추고. 단기 금리는 목표가 제로 금리였지만 네. 장기 금리는 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네. 그조차도 1% 넘어 올라오면 그것도 싹을 자르겠다는 게 그동안의 정책이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폐기할 거야라고 이제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YCC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라고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대략 같은 규모의 국채는 계속 사들일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목표 금리는 제시하지 않지만
이 장기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오른다? 그럼 그때는 우리 그전이랑 똑같이 국채 살 거니까 너무 출동은 큰 할 걱정하지 거야. 마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는 이 메시지만 봤을 때 그럼 일본은행 이번 결정을 보니까 긴축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방향 틀어서 이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네. 자전거 배울 때 양쪽에 보조바퀴 달다가 네, 이제 요거 보조바퀴 조금 이제 띄운다는 거죠. 지표면으로부터. 맞습니다. 근데 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을 거야. 네. 이제 그 얘기하는 거. 행여나 금융시장이 놀랄까봐 상당히 예. 이제 좀 조심스러운 반응이었고 실제로 우에다 가져온 일본은 총재도 어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 발언을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 충격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본 대표 주가 지수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4만 선을 정말 굳건히 지켰고요. 엔화값은 심지어 예상을 깨고 소폭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깁스 풀어보려고 이제 붕대 슬슬 풀기 시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신중하게 하겠다는 기조로 미루어 보면 그걸 믿는다면 네. 금리 인상 속도가 뭐 빠르지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이 전문가들 전망치로는 올해는 많이 올려봐야 0.25% 정도, 뭐 그 정도 그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전망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일단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수록 오히려 일본은행에 덫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 일본 국채를 가장 많이 사는 큰 손이 일본은행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돈 찍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국채 다 사들였으니까요. 맞습니다. 예. 아까 YCC 제가 정책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국채를 계속 사들이면서 금리 인상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에서 국채 보유자의 이 전체가 100이면 50 이상은 이 일본은행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일본은행 국채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고스란히 손실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은행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당장 금리 많이 올리는 것은 일본은행 자체도 좀 반갑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00년, 2006년에 두 번의 헛발질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2000년에는 IT 버블이 있었고 2006년에는 또 직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때문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 이제 국민들이 이 일본은행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네가 지금 이 경기 침체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늘 오판만 했다. 이렇게 어떻게- 불신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진짜 보는 눈 없다. 어떻게 네. 이때 금리를 올리냐. 이제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이번에 한 번 더 실패하면 정말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겁니다. 뭐 약간 남의 일이니까 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네. 경제라는 건 진짜 전문가들 100명이 모여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은행이라고 전문가 없어서 2006년에 금리 올리기 시작했겠어요? 닥치는 그런 사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 주냐 이것도 궁금할 텐데 네. 일단은 일본이 좀 금리를 올려야 엔화 가치가 떨어지던 게 스톱이 되고 네. 엔화 가치 떨어지는 바람에 요즘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일본이랑 경쟁하려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를 좀 빨리빨리 올려서 엔화가 다시 올라가야 우리한테는 도움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공식으로는 일본이랑 우리나라 산업의 이제 경합도가 높으니까 그럼 일본 이 엔화 가치가 결국 올라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라고 이제 공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뉴스에 따라서 우리도 관심 갖는 게 환율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경합을 벌이는 산업이 많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뭐 여기서 플러스 뭐 반도체 정도까지 이 정도가 이제 엔화 가치 하락으로 좀 피해를 본 게 사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 네. 주력 산업 다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이제 우리 자동차 조선 기업은 수혜 보겠지 뭐 이렇게 좀 전망을 나왔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속도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만 해도 지금 이제 이 엔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140엔대였던 게 지금 아무런 금리 변수 없이 150엔대까지 지금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준보다 환율이 좀 내릴 수는 있다. 근데 당장 큰 변화가 있을까?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일학개미들도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당장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일본 여행 가시는데도 당장은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환율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일본이 이제 추가로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설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신호탄은 결국 미국 금리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동안 이 오랜 기간 이 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생겨났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일본 엔화로 돈 빌리고 맞습니다. 그걸로 다른 시장 가서 투자해서 먹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리 차이만으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 자금 규모가 1,2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정말 네. 세계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데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자연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는 미국에서 먹을 게 없고 일본에선 돈 빌리는 비용이 너무 올라갔네. 그럼 돌아가야지라고 판단을 한 게 된다는 거죠. 빌린 그럼 돈 이제 갚으러 돌아가야지. 네. 그래서 청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엔화로 다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엔화 가치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엔화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언제가 오르겠냐? 말씀드린 대로 역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정확하게 이제 딱 시작되는 그 그것 시점이 때문에.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뭐 일본 경제에는 큰 변화 없을 거야. 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만으로 이제 자금이 움직일 거야인데 네. 사실은 금리가 높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공식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고 금리가 높다고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브라질 돈 가치는 왜 자꾸 떨어져요? 금리가 10%가 넘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가 활발하거나 물가가 높거나 아무튼 이제 다른 그런 형태의 경제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도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건데 네. 이제 일본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돈 가치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를 한국이 한다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환율이라는 거, 돈의 가치라는 거 결국에 상대적인 거고 다른 나라의 이제 금리라는 영향도 있을 거고 경제 규모도 영향이 있을 거고 플러스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올려서 100% 올랐네라고 우리는 깜짝 놀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였던 게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와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인 금리로만 봤을 때는 예. 아직 0.1인 거예요. 0.1. 그리고 더 올려봐야 0.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싸다 이 금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0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지라고 하는 건 네, 야, 우리 해봐요. 우리가 지금 금리가 0이라가 1이었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막 집을 막 2개, 3개씩 막 사고 다니고 막 그럴 텐데. 네, 미국은 이제 금리 결정 회의가 내일 새벽에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뭐 동결이 유력하다고요. 일단은 아직 맞습니다. 금리를 그래서 내릴 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금리의 향배보다는 관전 포인트는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점도표인데 지금 12월에 이제 연준위원들이 찍어놓은 이 점도표 보면은 그때는 이제 기준금리 중간값이 4.5에서 4.7 그러니까 지금보다 0.75% 낮네, 세 번 내리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값이 이때보다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이번에 좀 봐야 될 텐데 예. 지금은 아직은 뭐 비관론과 낙관론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세 차례는 어렵지 않겠어? 두 차례 그칠 거야. 그리고 6월보다는 늦어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꽤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예. 요즘처럼 미국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엇갈릴 때도 없었어요. 그죠? 네. 전문가에 따라서는 3번 내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3번 내리는데 큰 폭으로 내려야 될 거야 하는 분도 있고 한 번도 안 내릴 것 같은데 나는 뭐 이런 분도 이제 전문가 대열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참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갈리는데 전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 자신을 믿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전문가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김치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주신 소식은 우리나라 네. 전기 부족합니까? 올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력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대규모 정전을 우려한다고 보시는데요.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전력이 부족하면 쓸 곳에서 전기를 못 쓰니까 정전의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공급이 너무 많아도 대규모 정전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이유가 전력망 안전성 때문인데요. 올 봄에 지금 블랙아웃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력이 좀 남아 돌아서 그렇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아 도는 것도 들쭉날쭉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아, 남아서 문제예요. 네. 아니 남아 돌면 발전소 좀 잠깐 쉬면 되잖아요. 그때 쉬는 걸 못 해요?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력 제어라 그래서 출력 제어 조치를 정부가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나오는 봄철의 문제는 봄이 되면
이른바 그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에너지의 생산이 많아집니다. 겨울에 비해서는 네. 예. 그러니까 겨울보다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봄철에 이제 특히 태양광 발전이 좀 많아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야 태양아 그만 쬐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 태양 좀 꺼 이거 안 네. 된다는 거군요. 네. 근데 때마침 또 전력 수요는 줄어들거든요. 봄에 예. 그러면서 전력 수요는 크게 줄어드는데 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전력 수급이 많다 보니까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아까 제가 들쭉날쭉 전력이 많이 남아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전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력 안정망이라는 게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일정한 전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출력 제어 조치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봄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발전소가 멈추는군요. 이래도 전기망이 가동이 안 되고. 발전소가 멈추는 게 아니라 정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려서. 아, 공급에서 과부하 걸려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우리가 물을 보낼 때 커다란 파이프라인으로 각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작은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연결돼서 굉장히 예, 예. 다양한 네트워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커다란 파이프라인에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오면 작은 파이프라인으로 갈 때 파이프라인이 터지거나 이런 문제가 이해돼요. 발생하죠. 그러니까 전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이죠. 야, 이게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도 정전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아주 네네.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늘어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히 제주가 풍력 등 신재생 비중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 불균형이 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출력 제어 횟수가 65회 정도였는데 지난해 181회까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력이 남아도니까 야 이거 발전 좀 멈춰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올 봄에 우리나라가 약간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 수요가 다른 때보다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해 4월에 37.3기가와트, 그러니까 38.4기가와트 전력 수요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37.3기가와트로 1.1기가와트나 전력 수요가 더 떨어질 거니까 이게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전기가 공급되고 남으면 이것도 문제다. 네.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태양광 뭐 끌 수도 없고 기껏 그거 한다고 해서 한 거고. 네. 갑자기 전기 많이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보통은 그래서 이런 그 친환경 발전의 그 전기의 공급의 간헐성 네. 이거를 저장을 해서 그래서 배터리에다 저장할 거냐. 그렇습니다. 아, 배터리는 우리말이고 이제 영어로는 배터리. 네. 배터리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수소에 저장할 거냐. 네, 맞습니다. 이런 논란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제 당분간은 어디다 할지 답도 없고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다 그 말이네요. 결국에는 기본은 전력 수급 예측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해야 된다는 게 1번이고요. 예.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출력 제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번은 이제 출력 제어가 좀 가능한 발전소들을 끄게 하는 건데요. 그건 예. 이제 화력 발전소들, 그러니까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소 위주로 하게 돼 있고요. 그건 제주도에서는 못할 일이잖아요. 제주도에는 어차피 화력발전소 돌아가는 게 예,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전국망이니까. 아, 전국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를 좀 중심적으로 출력 제어에 나설 것 같고요. 원전은 끄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원전은 최대한 뒤로 좀 밀어놓은 상태인데 잘못하면 이제 원전까지 꺼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송배 전망을 조금 더 확충하는 거, 현대적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는 이제 유유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큰 배터리, ESS라든지 네. 또는 이 남아도는 전기를 물분해를 통해서 수소로 만들어서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건 인프라가 고민들이 필요한 있죠. 거라요. 그걸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무슨 고민인지는 알겠는데 네. 제주도에 그래서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기 지을 때 이럴 줄 몰랐나. 그러니까 제주도의 전기 수요라고 하는 게 갑자기 늘거나 줄었을 리 없잖아요. 네. 그럼 제주도의 전기 공급도 맞춰서 하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야, 이 정도면 태양광 그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점이 있었을 텐데 왜 브레이크 안 밟았냐는 거죠. 전기 기술자들 얼마든지 있는데. 전체적인 목표량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태양광은 이만큼. 그 나라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전기 깃발을 들고 전국의 친환경 퍼센트를 높이자 뭐 이거 하긴 했으니까. 네. 그거야 정책 기조야 그럴 수 있는데 전문가들이 보고 이건 이런 문제 일어나니까 스톱해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아무리 국정 기조가 그렇다고 해도 이걸 그렇게 계속 따라갔다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회로. 이란 생각도 하는 분들이 네. 계실 것도 같고 듣다 보니 네.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것도 같고. 네.
남국민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배달 무료입니까 이제 그저 쿠팡 이츠에서는? 예, 배달 무료라고 하는데요. 제가 2분 내에 배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배달비가 요즘 3, 4천 원대에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은데 쿠팡 이츠가 앞으로는 자기들 회원 한정으로 뭐 거리, 금액, 뭐 이런 횟수 제한 없이 배달비 무료로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회원은 유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쿠팡 멤버십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배달 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쿠팡 회원은 무조건 쿠팡 이츠로 음식 배달시키면 좋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네요. 네. 왜 갑자기 이런 출혈 경쟁을 해요? 물론 뭐 쿠팡이 사실 이런 출연 경쟁 워낙 잘해서 이쪽 시장에서도 시작했다 이런 게 대체적인 관점인데요. 또 완전히 그 돈을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도 아닌 게요. 예. 지금도 이미 모든 음식 배달에 대해서 10% 할인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2만 원짜리 치킨이면 2천 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었으니까 그걸 배달비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금액이 작은 배달은 당연히 이제 배달비 지원이 더 크겠지만 만약에 뭐 5만 원짜리 뭐 단체 주문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쿠팡 입장에서도 오히려 손해를 좀 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배달만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노림수는 이게 지금 한집 배달, 묶음 배달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네. 이 배달 업체들이 한집 배달이 골치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싼 서비스라 가지고 그런데 이 혜택은 묶음 배달만 혜택이 돼요. 그러니까 두 집, 세 집 같이 조금 기다리셔서 배달 가는 그것만 공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묶음 배달 중심으로 가게 되면 한 집 배달로 생기던 지출을 좀 막아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도 될 수 있긴 한데 하지만 그런 뭐 이제 완화가 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인 건 확실하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그럼 묶음 배달로 몰릴 거고 네, 공짜 배달이니까 더 시킬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수요가 확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라이더들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묶음 배달은 한참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런 그렇죠. 문제는 있겠네요. 네. 배달 음식 배달 시장이 요즘 되게 치열한가 봅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3강 구도가 견고했는데 쿠팡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압도적인 1강이 배민도 한번 이번에 흔들려 보려는 거 아니냐. 예.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쿠팡이랑 경쟁하는 업체들은 참 피곤하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저런 생태계 교란 쪽이 나타났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쿠팡이 라디오 안 해주는 게 저는 고맙긴 하다. 그렇습니다. 쿠팡 라디오가 나오면. 여기까지 듣죠.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